자, 2020년 대비 과학교육론 중등 임용 대비 학습법과 강좌계획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교육론의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일단 이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 및 그 다음에 학습법에 대한 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초수로서 시험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험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등 임용 시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첫째는 시험에 대한 시행 방식이죠. 이 시험 시행 방식은 일단 크게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는 필기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을 보면 3교시로 시험을 보는데 첫째 교시는 아마 교육학의 논술 문제형이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 2교시는 전공 A, 그래서 과학교육론과 전공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3교시는 전공 B,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과교론과 전공 그 내용이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육학이 20점, 그 다음에 전공과 과교론이 합쳐져서 80점으로 해서 만점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는 일단 실험, 지도안, 수업시험,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일단 1차에서 합격이 돼야지만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보통 1차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하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과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지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지역별로 조금은 다른데 예를 들면 서울이나 뭐 충남이나 대전이나 뭐 이런 곳은 실험을 먼저 보고 하루 실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날 그 다음에 지도안하고 수업 시험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오전에 지도안 시험을 보고 지도안 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순번이 됐을 때 가서 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그 대기하고 있을 때는 교과서 같은 거 절대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펜도 쓰지 못합니다. 핸드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오전에 구상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후에 그 수업 시연을 잘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연은 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15분을 하는 데가 있고 20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5분인데 지도안 구상도 15분. 거기는 지도안을 안 써요. 그냥 수업 시험 과제를 딱 대기석에 오면 주고 15분 동안 구상하고 들어가서 15분 동안 시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곳은 지도안도 쓰는데 이 지도안 말고 시연을 20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연 방식도 좀 우리가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면접은 이제 약간 교과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지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교사상이나 이런 철학까지 들어가 있는 면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필기시험에 대한 출제 유형을 보면 일단은 주관식 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도안 시험을 보니까 지도안은 실연이기 때문에 지도안과 실연 형태, 이것도 실습 유형의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교육이 일단 1차에서는 약 어느 정도 되냐면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00점 만점에 24점에서 25점인데 2차는 거의 100%가 과교론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교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교론의 출제 범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교론을 이루고 있는 크게 바라볼 때 5가지의 챕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과학의 본성이죠. 여러분들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면 올해도 시험이 과학의 본성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과학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과학 지식의 특성, 과학 이론의 변화 과정,
그러면 과학의 특성이 이렇다면 과학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을까? 과학적 방법. 그 다음에 과학은 어떻게 탐구를 하는 걸까? 과학적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본성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내 머릿속에는 목차가 쫙 들어 있어야 돼요. 과교로는 과교론의 목차. 전공은 전공의 목차가 있어서 여러분 내가 과학의 본성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과학 지식의 특성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과학 이론의 특성도 있고 이론이나 지식의 특성도 있지만 얘네들은 변화 과정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지식과 이론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사고죠. 여러분 내가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과학적 방법을 쓰겠느냐. 여러분 이 과학적 방법의 대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탐구를 하게 될까? 과학적 탐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구 유형에 보면 뭐 서술형 탐구를 하거나 경험기 취향 탐구를 하거나 가설 연역적인 탐구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탐구 기능을 사용하게 될까? 그러면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리 뭐 이런 걸 쓰고 가설, 설정, 문제, 인식,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이런 것들로 오는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과학의 본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과학과 교육과정이에요. 여러분 과학과 교육과정은 아마 여러분들 다 교직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에 변천이 있죠. 그래서 첫째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보면 이 서당에 앉아서 학생들이 하늘 천하면 따지 뭐 이러면서 이거를 갖다 계속 반복하고 암기하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애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애들한테도 자유가 있다. 풀어놨던 생활 중심으로 갔다가 이 생활 중심으로 가니까 애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너무 인지가 부족해.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킨 학문 중심으로 갔다가 학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학문이 최고야 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환경 오염도 되고 인간성도 말살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 중심으로 갔던 여러분 그러한 교육과정의 변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죠. 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수 요목부터 시작해서 7차 교육과정까지 진행이 되다가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2007 개정에서부터는 이제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시 개정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따로따로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시기에는 2015 개정이 이제 완전히 적용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거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번에도 시험이 꽤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교수 학습 이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수학습 이론이죠. 여러분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된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 심리학에서 많이 배웠던 사람들 있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은 행동주의 시대의 사람이 있을 텐데 파블로프부터 시작을 해서 손다이크, 스키너,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어지죠. 하지만 과교론에서는 행동주의가 언급된 적은 딱 2번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배웠던 가네나 뭐 이런 또 손다이크나 스키너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흐름은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에서 변화된 게 인지주의로 넘어오게 되죠. 여러분 인지주의를 시작한 그리고 인지주의의 대가 그러면 여기의 대표가 피아제겠죠. 그래서 피아제로 넘어오기 전에 가네는 인지주의적인 행동주의라고 하지만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하지만 인지주의의 대표는 피아제 그리고 브루너 그리고 오스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인지주의가 더 발달하다 보니까 현재는 어느 시대까지 들어옵니까? 구성주의 시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주의에 이 사람들은 구성주의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아제도 인지적 구성주의, 개인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여러분 피아제 시대 때 대표적으로 또 피아제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우리가 구별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굽니까? 비고츠키죠. 그래서 이런 분들로 이렇게 흐름을 쭉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러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과학 지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에 기초해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교육과정이 변천이 됐어. 근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각각의 교수학습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론이 바탕이 돼. 그러면 이것에 기초해서 교수학습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이요. 여러분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기출 분석이 있죠? 여러분 이 기출 분석이 제가 왼쪽에 보면은 목차가 있잖아요. 이 목차가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개념도 부의도 같은 이런 전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POE 발생학습 뭐 여기에 개념 변화,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아니면 여러분 순환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수학습 방법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STS까지 비유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업 방법을 우리가 실제 컨텐츠에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과학, 교육, 평가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죠. 여러분 평가라는 거는 뭘 평가해야 되죠? 목표로 한 것이 실제로 도달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실제로 그거를 달성을 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 평가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과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 과학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현대 과학교육의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 소양이라고 보면 돼요. 과학적 소양. 여러분 그러면 과학적 소양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과학적 소양이 뭐냐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과학 지식,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태도, STS에 대한 인식, 여러분 이런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소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평가 문항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평가 문항을 만들게 되면 문항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항을 제작할 때는 뭐 서술형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문항을 제작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문항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 가면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것이 있어서 체계적인 평가 틀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 내가 재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쟀는가. 여러분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틀과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을 할 텐데 진짜 문항이 체계적인지를 보려면 뭐를 가지고 분석을 하냐면 첫째가 우리가 신뢰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평가 문항이 실제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우리가 유사한 결과를 얻어내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리프로듀서블 하는가. 여러분 이런 걸 보는 것이 바로 신뢰도. 여러분 타당도라는 것은 뭡니까?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재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여러분 우리가 문항을 구성했을 때 수능을 보면은 신뢰도가 어떻고 타당도가 어떻고 아니면은 난이도가 어떻고 여러분 한 가지가 더 뭐 있습니까? 변별도가 어떻고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교육의 평가 영역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가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 평가 영역은 크게 보면은 과학교육의 목표처럼 인지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탐구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평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더 나가서 창의성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죠. 이번에 생물에서는 창의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평가 유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번에는 교육학에서도 평가 도구 유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평가 도구를 뭐 리커트를 써야 되느냐, 평정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듯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평가가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수행평가처럼, 여러분 수행평가라는 거는 지필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평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체계적인 평가 채점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채점 기준 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인 이런 평가 채점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분석적인 채점표를 만들 것인가, 총체적인 채점표를 만들 것인가, 직접 그거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까지 최근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점수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학교육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교육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손가락 안에 딱 있는 거예요. 5손가락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클릭하고 들어갈 때 맞아, 이 안에는 뭐가 있었고 점점 심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뭐예요? 영역비 여러분 이게 그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점점 심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 출제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평가는 기입형과 서술형이에요. 여러분 올해까지는 뭐가 있었죠? 여기에 논술이 있었어요. 논술이 있었는데 여러분 논술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채점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논술이 조금 약간 학부 출신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논술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은 앱스트랙이거든요. 앱스트랙 같이 논문의 요약을 얼마나 잘하느냐인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학부생보다는 누구한테 어울리냐면 아무래도 그 석사나 아니면 이런 거 한 친구들이 조금 어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입과 서술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표를 여기 마련을 했는데 조금 흐리긴 하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018년, 그러니까 2019년 대비까지 현재 올해까지 시험을 본 형식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이 한 문항 20점짜리, 그 다음에 전공 A가 기입과 서술형, 그래서 40점. 그 다음에 전공 B가 마찬가지 서술형과 논술형, 그래서 40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뭐가 바뀌었냐면, 첫째는 이거 교육학은 바뀌지 않았고, 여기서 보면 기입형이 원래는 8문항인데 4문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4문항. 그래서 4문항이고 전공 B에는 기입형이 없었는데 얘가 기입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 기입형이 전체가 8문항에서 토탈 6문항으로 줄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인데, 여러분 우리가 서술형이 원래는 여기에서는 서술형이 4점짜리와 5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여러분 보시면 서술형이 전부 다 4점짜리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 4점짜리 문항을 늘리고, 여러분 그리고 논술형이 없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문항수는 23문항,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항이 더 늘어났다. 기입형 수가 줄어들고, 여러분 그리고 5점짜리를 4점짜리와 논술형으로 4점짜리도 전부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점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교육학이 그러니까 과교론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2018년도에는 과교론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기입형이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이 3개, 그 다음에 논술이 1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논술이 여기 보면 10점에다가 12점에다가 2점이니까 토탈 24점이죠. 그러니까 과교론이 이게 24점이지만 실제로 옛날에 보면 26점, 27점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생물에서. 그러니까 물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배점이 여러분 27%면 여러분 거의 30%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4점이라 하더라도 24점에서 25점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과교론이 100점 만점 중에 거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비중이 되게 높고 게다가 2차는 100% 과교론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과교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여러분이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을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사실 과교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아마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전공은요. 여러분 진짜 상위 1% 걔네들 빼놓고는 상위 1% 빼놓고는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여기서 몰려 있어요. 정말 나중에 합격이 된 친구들을 보면 작년에도요 0.01점 차이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래요. 그러면은 전공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전공을 다 열심히 하거든요. 사대나 비사대나 다 열심히 하는 건 전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과교론이 비사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안 하면 이걸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연습을 안 돼요. 서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여러분 내가 서술형 문항 과교론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어놓는다면 여러분 전공이 60점 근처면 여러분 이걸 거의 합격권에 65점 정도면 합격권에 든다, 1차 합격권에 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과교론에서 점수를 굉장히 높여주면 여러분 전공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우리가 좀 부담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교론을 여러분 아마 좀 제대로 틀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기평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서술형이 5개가 들어가면 2점 때문에 아닐 것 같고 서술형이 만약에 6개가 들어가면 26점으로 되거나 지금 교육학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서술형만 6개가 들어가게 되면 딱 24점이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기평 하나와 서술형 6개가 되든지 아니면 서술형 그냥 6개만 되든지 이런 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제 유형의 우리가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 과교론의 출제 유형을 잠깐 보면요. 일단 기입형 문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식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형 문항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논술형보다는 얘도 여러분 근데 요즘 너무 웃긴 건 옛날에는 4점짜리가 조그만 거 2개 물어보거나 1개만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면 발견학습인데 어떤 한 단계명이 뭐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 정도 물어봤는데 요즘은 4점짜리가 조금 있다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동그라미 하위 문제가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에 하위 문항이 3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단순한 기입도 물어보고 서술도 물어보지만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 이론에 관한 문제, 피아제도 물어보고 평가도 물어보고 교수학습 방법도 물어보고 과학의 본성도 물어보고 이렇게 통합형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통합형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제가 경향성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2018년이 아니라 2018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8년까지 여러분 지금 서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되게 확 바뀐 게 있어서 제가 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올해 바뀐 게 뭐냐면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보이냐면 여러분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 이거는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얘가 좀 독특하게 좀 커 보이죠. 여러분 과학의 본성은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편이 있지만 여기가 교수학습 방법이 여태까지는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법이에요. 많이 나오는 단계예요. 예를 들면 교수학습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순환학습, 발견학습, 발생학습, 그다음에 우리가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모형부터 시작해서 POE 개념도, V도, STS, BU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확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출제 경향이 너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출제 경향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니고 단지 여러분 이게 교수학습 방법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지금 보면 여러분 얘네들의 비율이 조금 교육과정이야 어차피 작으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좀 비율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학습 방법이 줄어든 대신에 어떤 내용이 늘어났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 있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교과서 실험,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안전,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라도 교과서 파일을 좀 구하셔서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전공 과목에 이거 중학교 1학년에 어떤 게 있고 2학년에 어떤 게 있고 무슨 실험을 하고 교과서 분석을 미리 해두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시간 있을 때 좀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분석을 하시고 싶은 분은 제 그 카페 여러분 조금 거기 아시겠지만 아마 거기 카페에 오늘 나눠진 프린트에 카페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카페 주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교과서 분석을 치시면 예전에 합격생이 지금은 그 화학에 대한 것만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생물이나 물리나 지구과학도 아마 합격생들이 교과서 분석한 거를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화학에 대한 예시가 있거든요. 그 예시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한번 나름대로의 교과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출제 양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 요거 프린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서 이게 각 영역별로 출제된 빈도를 2014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놔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여러분 이게 그 전공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제가 더하기를 안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 물리는 특징이 뭐냐면 물리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과학의 분석이 가장 좀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물리를 거기 더해보면 32.8%예요. 근데 화학은 25%, 뭐 생물 한 29%, 지구과학 한 25%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과학의 분석이 좀 비중이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론이 적어요. 물리는 학습이론이 적어요. 그렇지만 다른 교과에서도 화학 같은 경우는 학습 이론이 좀 비중이 높아요. 23.5나 되거든요. 다른 데는 물리는 7%, 생물은 16%, 지구과학은 18%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과학 교수학습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화학은 과학 교수학습 방법보다는 학습이론이나 평가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역별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거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전공은 내 전공은 어느 영역이 지금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 안 나온 부분은 어디지? 이런 거를 좀 따지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출 유형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좀 잘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이 문제 타입이 어떠냐면 정말 많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는 기입형이에요. 근데 기입형인데 여러분 어떤 형이냐면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이 표가 여러분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 체계표예요. 교육과정 책. 그래서 교육과정 책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뭐냐면 역사 속의 과학탐구.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탐구 실험이에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영역에는 핵심 개념이 뭐게, 여기 기억, 빵꾸. 이게 기입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탐구 실험에 이런 실험, 이런 실험, 이런 실험 있는데 여기에 뭐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육과정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여러분 이게 단원명,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핵심 개념, 그 다음에 탐구 실험
여러분 이런 걸 외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빵꾸 뚫은 요소가 이런 식입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도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구과학 문제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 성격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쭉 이거 지문을 줬어요. 그래 놓고 지구과학원에서는 뭐뭐를 통해서 여러분 핵심 개념 이해와 땡땡 가로에 해당하는 거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격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이거 빵꾸 뚫어 놓고 외워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게 뭐다라고 딱 쓸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외워둬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형은 이게 4점짜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4점짜리 문제인데 문제를 보시면 이거 제가 축소해 가서 와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시험지 한 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포 사이즈 그 시험지 한 판에 왼쪽, 오른쪽까지 꽉 차 있죠? 이러면 이게 4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력을 길러야 되냐면 사실 이걸 꼼꼼히 읽는 것만도 4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푸는데 한 문제당, 여러분 이거 한 문제당 진짜 4분에서 5분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시험 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시험 볼 때 시간이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빠르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빵꾸가 이렇게 지금 뚫어져 있는데 여기는 기초탐구 과정에 이렇게 채점 기준을 적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탐구 기능은 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빵꾸 뚫어 놓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빵꾸가 또 뚫어져 있는데 여기 자료 변환이다. 이 자료 변환을 만점 0, 1, 2점인데 만점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거의 내용을 평가 기준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점표를 구성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교육 평가에서 채점표를 작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분석적 채점표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항목을 나눠서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 기준표까지 작성하는 게 이런 게 4점이에요. 근데 이것만 기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채점 기준과 함께 이것도 서술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는 거고 여러분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보면 얘가 발견학습 모형이에요. 그래서 발견학습 모형인데 지구과학에서 나온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탐색 및 문제 파악, 자료 제시 관찰 탐색, 추가 자료 관찰 탐색, 그리고 적용 및 응용.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단계의 명칭은 뭐합니까? 일단은 이거 하나 적고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시면 작성 방법에 밑줄 친 가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가에 들어갈 명칭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두 가지 한계 과학적 방법에 대한 한계를 두 가지 적어라.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점짜리에는 기입형 하나랑 여러분 보시면 옛날 4점짜리 문제 2개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개의 항목을 적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4점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과학 교수학습 방법이 나오면 발견학습이면 발견학습대로 단계명을 외우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을 외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근데 과학적 방법은 아까 어디에 속하냐면 과학의 본성이잖아요. 과학의 본성.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뭐냐면 과학적 교수학습 방법과 그다음에 과학의 본성 문제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문제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수학습 이론에서 구성주의 쪽으로 가면 구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행동주의에서의 수업을 뭐라고 하죠? 행동의 변화. 근데 이거에다가 조금 더 말을 붙이면 측정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해요. 인지주의에서의 학습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지구조의 변화죠. 그래서 인지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은 뭡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건데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니까 구성주의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구성할 때 아이들의 머릿속이 백지가 아니라 행동주의처럼 백지가 아니라
인지주의처럼 선 개념만 있는 것, 그러니까 선행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이게 일단 자신의 경험과 선수학습으로부터 생긴 대체적 개념트이라는 선개념, 오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오개념을 변화시키는 개념 변화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의 핵심에서 나올 때 이러한 개념 변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그럼 뭐 누가 있어요? 피아제, 그 평형, 비평형, 평형 나가는. 여러분 그다음에 하슈에. 여러분 그래서 인지갈등 1, 인지갈등 2.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교수님이죠. 권재수 교수님의 바로 권재술 모형.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리는 권재술 모형까지 나옵니다. 물리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가 하슈의 모형이죠. 그래서 인지갈등 모형, 인지갈등 1과 인지갈등 2.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고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학습 자료에서 뭐냐. 여러분 이런 걸 찾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문이 이게 한 판이거든요. 문제가 한 페이지 다예요. 4점짜리인데. 4점짜리인데 한 페이지 다고 작성 방법. 아예 서술하는 작성 방법에 하나, 둘, 셋. 근데 얘는요. 여러분 하나가 기입. 여기 명칭을 적어놔. 하나만 기입이고 나머지는 다 서술이에요. 이유를 제시해라. 한계점을 명시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거 과학교육론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공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논술형의 축소본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제 논술형이 서술하는 게 4개가 있거든요. 항목이. 근데 항목 4개에서 하나 빼면 서술형 4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4점짜리예요. 이것도 4점짜리가 보시면 화학인데 여러분 실험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실험 1, 실험 2, 교과서 실험.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평가 기준표가 또 나오죠. 평가 기준표 적고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을 다 적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그 화학이면 화학, 생물이면 생물 각각의 그 실험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그거에 기초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막도록 공부하는 것이 우리 과학교육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과교론에서 한 20점 이상만 맞아준다면 20점에서 22점까지 여러분 뭐 만점 맞으면 진짜 좋지만 그렇게만 맞아준다면 여러분이 아마 조금 훨씬 합격선에 가까워질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올해까지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1, 2월에 기본을 하고 3, 4, 5월에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 기출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좀 약간 의견을 많이 주신 게 기출 분석이 조금 약간 늦습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과정만 듣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1, 2월 강의만 듣고 1, 2월 강의를 거의 대부분이 듣고 심화는 좀 많다 보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좀 약간 듣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꿨어요. 그래서 1월에서 3월을 통합이론으로 그냥 기본에다가 조금 심화적인 내용을 조금만 넣어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기본 이론이 쉬웠던 게 뭐냐면 6주 강의거든요. 그게 6주에서 한 달 방향 강의라서 굉장히 책도 되게 얇아요. 그리고 짧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거에다가 조금만 부족한 거 조금만 넣어서 이거를 책이 지금도 진짜 얇은데 거기서 더 많이 늘릴 생각은 전혀 없고 책을 조금만 보완을 하고 이거를 10주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주였던 것을 이제 한 달만 늘리는 거죠. 그러면 2달 반 동안 기본 이론과 통합 이론, 그러니까 심화 이론을 한꺼번에 하되 심화에서 좀 약간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빼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심화 이론에서 들어갔던 것을 여기 지금 기본에다가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다 넣으려고 했냐면 기출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나갈 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여기서 통합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 약간 심화적인 프린트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냥 다 통합이론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론은 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다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지금 4, 5, 6, 7, 8, 5개월이에요. 원래는 4개월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벌써 최신 기출이 2014, 15, 16, 17, 18 이렇게 되면서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최신 기출을 따로 떼어서 하루에 다 해설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게 한 과당 기출 문제를 보면 거의 대여섯 문제씩이 되거든요. 그러면 5문제라고 쳐도 여러분 이게 내과니까 20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5개년이 쌓이다 보니까 100문제가 돼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부 여기다 넣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정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5개의 단원이 과학의 본성, 한 달, 과학교육과정, 학습이론,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신 교육과정은 짧으니까 이게 작으니까 과학의 본성이 4주가 아니라 한 5, 6주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조금 크니까 거기가 5주 정도 하고 평가를 3주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단원별로 5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계획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 분석을 할 때는 특강이 2번이 들어갑니다. 이걸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료 특강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1번이 교육과정 해설이에요. 교육과정 해설 분석이에요. 이 교육과정은 제가 작년에 교육과정 해설서를 다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물화생지 모두 단원별로 구성을 해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교육과정 특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최신기출 특강. 그래서 최신기출 특강은 2019 대비이거나 아니면 2개년 정도만 묶어서 요거를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기출 분석에는 단원별로 다 쪼개서 들어갈 텐데 그거를 최신 기출을 떼서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최신 경향을 알기 위해서 이런 2개의 특강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8월에 끝나고 나면 이제 9월에는 과학교육론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교육론만, 과학교육론만 보는 실전 모의고사를 4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학교육론만 계속 4회 동안 이제 시험을 여러분이 보고 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학교육론 100점 만점 기준으로 시험을 보고 해설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통합모의고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통합모의고사를 원래는 이제 전공학하고는 연계가 돼 있는데 다른 교과와 연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통합모의고사를 6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6회를 진행을 하는데, 자, 물리하고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두 묶어서 6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학도 껴서 전체 풀의 통합모의고사를 6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다른 곳에서 문제를 사와서라도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번에 모의고사를 넣고 이거 시험을 보고 나면 바로 2차 대비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첨삭이에요. 직강생들은 바로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반에서는 쪽지 시험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통합이론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마다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도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쪽지 시험의 특성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이론반에서는 쪽지 시험이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이 외웠던 것을 인출하는 연습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내가 암기해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서술형 문장을 쓰더라도 일단 문장을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인출해서 쓰는 연습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매 시간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 시험을 보고 제가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다 계속 누적해서 성적이 좋은 분들, 그 다음에 참석률이 좋은 분들은 100% 여러분 장학생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그렇게 되고, 이 이론에서 성적이
높으신 분은 기출분석 강의에서 많은 장학생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분석에서는 또 여기서도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쪽지 시험은 얘하고 다르죠. 여기는 약간 암기하고 개념을 외우고 문장, 짧은 문장을 외우는 거에다가 초점을 둔다면 현재 기출 분석으로 가면 추론하는 능력까지 들어가야죠.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는 그 기출 변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실전 모의고사는 완전히 똑같은 시험 문제 유형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통합으로 되면 진짜 여기는 교육학 전공까지 전부 넣어서 연습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요번에 특징은 뭐냐면 이론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이론을 짧게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교재도 좀 바뀌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 여러분하고 한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과학교육론 학습법인데 뭐 학습법은 별다른 거는 없죠. 일단은 뭐 열심히 하자. 여러분 이건데 첫째는 뭐냐면 용어나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면 저한테 꼭 와서 이래요. 선생님, 뭐 우리가 과학의 본성에 보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는데 선생님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관찰의 생각 의존성, 관찰의 사고 의존성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글쎄요. 채점관이 뭐 그 비슷한 용어는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정규적인 진짜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처럼 발견학습의 단계명이 있는데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가 답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규칙성 발견이 생각이 안 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렇게 만약에 썼다. 물론 그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건 규칙성 발견에서의 활동이에요. 활동이지만 그게 말이 맞을까?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률이 얼만데 여러분 채점하는데 우리가 언니 오빠가 채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얘 이거 이 뜻으로 썼구나라고 맞게 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 임용은 2개 써라 그러면 2개만 쓰는 거예요. 3개 쓰면 1개는 채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3개 쓰면 틀렸다라고 채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의 기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과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통합이론일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말하자면 여러분 내 머릿속에 말하자면 그 구조를 튼튼하게 잡아놔야 돼요. 외워야 되는 암기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교육과정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시험을 봅니다. 여러 번 교육과정 특강을 하고 시험을 볼 텐데 이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시험 문제 보세요. 내용 요소, 단원명, 내용 요소, 여러분 그리고 성격에 이렇게 가로치기 나오잖아요. 성격,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탐구 활동, 여러분 이번에는 물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실험실 안전 나왔거든요. 물리하고 화학에서 실험실 안전이 나왔는데 이 실험실 안전은 어디 있냐면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 뒤에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가 있어요. 그 교수학습 방법에 애들 실험할 때 뭐 안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정 해설서 한 권이 내 머릿속에 내 전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반복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분 교육과정 분석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과서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에 무슨 단원 있지? 이것만 있어도 외우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만약에 강의가 1월 달에 시작하면 여러분 먼저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과학교육론 스터디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과서 분석 스터디를 방학 동안에 끝내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 해놓고 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래도 1, 2월 달이 마음이 가장 편할 때거든요. 아예 그때 교과서 분석을 좀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 분석을 하다 보면 교육과정을 외울 때 그래 이거 기체의 성질은 이거 뭐 저기 중학교 1학년이지
이런 광합성은 옛날에는 2009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학년이 바뀌었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과서 분석과 그다음에 이거에 알맞는 교수학습 방법 및 특징을 연결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합해야 되고 비사대인 경우는 특히나 교과서 분석을 반드시 지금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 꼭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꼭 들어라 얘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단계별 커리를 쭉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게 모든 수업을 들을 때 그 커리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불필요한 걸 넣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가장 중요한 게 이론의 가장 핵심,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출을 안 하고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 기출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은 내가 알아서 내가 화학이면 화학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되죠. 여러분 요즘은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기출에서 뭔가 봤었는데 아까 지구과학에서 발견학습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항목이 뭐였냐면 발견학습에서 강조하는 과학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적고 한계점을 쓰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발견학습 똑같은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어디서 나왔게요? 생물하고 화학에서 나온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지구과학에서 2014년도에 개념도가 나왔는데 그 개념도 문제가 2015년도 화학에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컨텐츠를 바꾸고 그 다음에 문항에 있는 여러분 그 개념도면 개념도, 발견학습은 발견학습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할 때는 제가 전경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공 교과 영역은 제가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공 관계없이 여러분 기출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요. 원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모의고사가 되면은 다 학원에 나와서 이 모의고사는 보는 거잖아요. 이 모의고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강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채점을 하고 자기의 성적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봐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엑셀에 넣어서 전부 계산해서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성적이 평균은 얼마고 최고점은 얼마고 이런 자기가 원하는 등수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통합모고는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학 보고 나니까 진이 빠져서 전공 A 또 망쳤다가 정신 차리고 전공 B를 보고 이런 것처럼 시험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왜 체력 분배, 시간 분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공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임용이 어렵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수생들 많지만 여러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임용이 10대 1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다른 시험들을 보면 10대 1이 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대 1짜리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7대 1, 8대 1, 많으면 10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용에서 우리가 10대 1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내 경쟁자가 10명 중에서 진짜 한 명을 뽑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을 보다 보면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하고 있어도 강의실 안에도 진짜 공부를 정말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볼 때 경쟁률의 80%는 허수예요. 허수. 그 사람 일단 80%는 일단 커트라인 근처도 못 가는 친구들이니까 실제는 2대 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상위 10% 안에 들어올 정도로 만들어야지 그 10%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합격의 관건이 달려져 있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첫 해에 결판을 내는 게 제일 좋아요.
정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장수를 나 이번에 그냥 한번 해보려고 안 돼요. 평생 그렇게 돼요. 장수생은 장수생을 느투릇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딱 진짜 이번에 마음가짐을 잡고 쪽지시험 결석하지 않겠다. 쪽지시험 절대 빠지지 않겠다. 모든 거 나 평가받으면서 내가 그 수업에서 한 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게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올해도 보면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초수생들이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사되고 초수생인데도 상위 5% 안에 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1차 훌륭한 점수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라는 시험이 예전에도 보면 1차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2차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요즘엔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교과서 분석은 미리미리 지금부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반드시 웃는 모습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면서 저와 함께 내년에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